수호는 순수한 힘으로 검을 밀어내며 군주를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베로는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이 보고 있는 광경을 거의 믿을 수 없었다. 그림자 군주의 무한히 단계를 초월하는 능력은 비할 데가 없었다. 하지만 젊은 군주인 수호는 아직 그림자 권능을 익히는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수호가 본능적으로 그림자를 무기로 융합하는 새로운 통제 단계를 아무런 지침도 없이 발견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수호는 새로 만들어낸 그림자 건틀리스로 맹렬한 분노를 쏟아내며 연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각 일격마다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고 송곳니 군주는 그 맹공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천둥 같은 주먹이 군주를 전장저편으로 날려버렸고 군주는 벽에 세차게 부딪혔다. 그 충격에도 불구하고 군주는 다시 일어나 도전적으로 포효했으며 그 원초적인 분노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았다. 수호는 지배자의 권능을 소환해 공간에 흩어진 모든 무기를 불러냈다. 검, 단검, 도끼들이 치명적인 진영을 이루며 소용돌이치다가 군주를 향해 날아갔다. 수호도 그들과 함께 돌진하며 건틀릿을 마지막 일격을 위해 준비했다. 합동 공격은 순식간이었고 압도적이었다. 군주의 검을 쥔 팔이 잘려나가며 칼날이 땅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빙의된 이빨에 군주의 형체가 쓰러지며 마침내 전투가 끝이 났다. 베루는 경이로움에 휩싸여 젊은 군주에 대한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수호의 뛰어난 능력은 이제 부정할 수 없었고 베루는 이 치열한 대결에서 드러난 잠재력을 조용히 인정했다. 수호는 그림자로 단련된 건틀릿을 바라보며 방금 전의 싸움을 되새겼다. 그는 군주를 경계했었다. 붉은 이름이 위험을 알렸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니었다. 이번 전투는 그에게 새로운 전투 방식을 가르쳐 주었고 이는 앞으로도 소중한 교훈이 될 것이었다. 승리의 보상에 시선을 돌린 수호는 룬석, 폭풍의 참격을 발견했다. 울부짖는 바람의 힘이 검에 깃들어 동시에 여러 적을 벨 수 있는 힘이었다. 수호는 이 새로운 스킬의 잠재력을 즉시 파악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가장 원했던 보상이었고 본능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있었다. 쓰러진 검의 시선이 닿자 사악한 목소리가 무기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 목소리는 패배를 저주하며 그림자 군주의 혈통에게 굴욕을 당한 것을 한탄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경고하며 이 검을 쥐는 자는 결국 욕망에 잠식될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수호는 주저하지 않고 검을 집어들었다. 그가 검을 움켜쥐자 검을 감싸고 있던 억압적인 붉은 기운이 갈라지며 사라졌고 저항의 기색도 완전히 꺼졌다. 아이템, 라칸의 송곳니를 획득하셨습니다. 라는 알림이 떴다. 수호는 손에 쥔 무기를 살펴보았다. 그 세련된 디자인은 이전에 사용하던 조잡한 고블린 무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났다. 검은 강력한 힘이 느껴졌고 조용한 기운이 곧 폭발할 듯 손끝에서 울려 퍼졌다. 검 자체, 아니 그 안에 봉인된 영혼은 혼란에 휩싸였다. 무기에게는 그림자 군주의 혈통을 지닌 인간이라 해도 자신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수호는 검의 힘을 시험하기 위해 스킬, 폭풍 참격을 발동했다. 검에서 거센 만화의 폭풍이 분출되어 주변을 파괴적인 힘으로 휩쓸었다. 공기가 울부짖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파괴적인 잠재력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만화 소모가 상당했다. 베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림자 권능의 잠재력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수호가 그림자 추출해 보인 반응이 그림자의 경이로운 힘, 즉 어떤 단일 스킬보다도 기하급수적으로 강력한 힘에 비해 너무 절제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한편 임은 서서히 정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주위를 둘러보던 그는 수호가 검을 급히 등 뒤로 숨기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을 알아챘다. 수호는 긴장을 풀기 위해 인사를 건넸지만 그들 주위의 광경은 혼돈의 현장을 말해주고 있었다. 임의 시선은 전투 중 손이 잘린 채 의식을 잃은 헌터 김에게로 향했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던전 밖으로 발을 내딛자 따스한 햇살이 그들을 맞이했다. 방금까지 견뎌온 어둠과는 극명한 대조였다. 밝은 햇살이 마치 휴식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이 겪은 일의 무게는 여전히 공기 속에 짙게 남아있었다. 수호는 남아있을지 모를 생존자를 찾기 위해 다시 던전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임은 아직 전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기다리겠다고 동의했다. 혼자 남겨진 임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호가 2급 헌터, 즉 가장 약한 자들만 속하는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준 엄청난 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수호의 소환 능력이었다. 이 능력은 그를 하위권에 머물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수많은 사람을 구해낸 자연재해와도 같은 존재였다. 임은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수호가 모두를 구했다는 사실이었다. 수호가 던전 깊숙이 들어갈수록 강철 플랜즈 라이칸의 수가 늘어났다. 각각의 전투는 그의 성장한 힘을 시험했지만 그는 모두를 쓰러뜨리며 소중한 경험을 쌓고 레벨을 더욱 올렸다. 한편 수호의 손에 쥐어진 검이 갑자기 저항하며 전투 도중 힘이 약해졌다. 수호가 무기의 행동을 의아해하자 검은 자신이 그림자 군주의 혈통과 연관된 자를 섬기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찬 검은 약한 적을 공격한다는 핑계를 대며 완전히 협력하기를 거부했다. 베루는 날카롭게 반박하며 수호의 힘과 그가 한때 자신보다 훨씬 강했던 검을 이겨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검은 베루의 논리에 반박했지만 결국 주춤했고 수호는 말하는 곤충과 의식이 있는 검이라는 동료들의 황당함에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수호는 더 깊숙이 들어가며 혼란이 시작된 폐허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가 파괴의 중심부에 다가갈수록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생존자가 아무도 없었다. 남겨진 참혹함은 완벽했고 수호는 조용히 서서 희생된 생명들을 애도했다. 그때 거미 침묵을 깨고 모든 침입자를 제거한 자신의 역할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검은 자신이 송곳니 군주의 성소를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고 밝히며 그 행동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수호는 답답함에 검을 땅에 꽂아 잠시 그 목소리를 잠재웠다. 그 순간 쓰러진 헌터들에게 그림자 추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알림이 눈앞에 나타났다. 수호가 망설이자 베르는 출신에 상관없이 어떤 시체든 그림자 병사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호는 스킬을 시도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멈췄다. 대신 그는 시신들을 모아 지상으로 옮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수호가 그림자 추출을 하지 않자 베르는 의아해했다. 하지만 수호의 결심은 확고했다. 죽은 뒤에도 이 헌터들에게 싸움을 강요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혹한 벌을 더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베로는 조심스럽게 수호에게 다가가 남겨진 검에 대해 상기시켰다. 수호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무기를 인지했지만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렸다. 그는 베로에게 자신들이 있는 성역에 대해 물으며 이곳이 군주에게 속한 것임을 확인했다. 이것은 그를 더 큰 질문으로 이끌었다. 그의 아버지 성진우도 군주였지만 다른 군주들은 어떤 존재였을까? 베로는 경외심과 명확함을 담아 과거의 복잡한 위계 질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틀이미 자신의 왕 성진우의 현재 적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주들은 이전의 적들이었다. 베로는 9명의 군주들을 나열하며 각각이 압도적인 힘을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성진우 자신은 그림자의 군주, 죽은 자들의 왕이었다. 또한 짐승을 다스리는 송곳니의 군주, 곤충을 지배하는 역병의 군주, 그리고 괴물 같은 인간형을 통치하는 강철 육체의 군주도 있었다. 다른 군주들로는 악마를 이끄는 배겸의 군주, 거인을 지휘하는 시초의 군주, 서린을 다스리는 서리의 군주, 악령을 조종하는 변신의 군주, 그리고 광폭한 용을 지배하는 파괴의 군주가 있었다. 베루는 그 엄청난 힘에도 불구하고 다른 8명의 군주들이 지구를 침공했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들 모두는 그림자의 군주 성진우의 압도적인 힘에 쓰러졌다. 수호는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 경외심에 귀를 기울였다. 대화의 흐름을 감지한 검은 도끼 어린 원한을 담아 끼어들었다. 검은 자신이 한때 송곳니의 군주, 즉 성진우가 쓰러뜨린 존재를 섬겼었다고 밝혔다. 검은 분노로 들끓으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다. 만약 자신의 힘이 온전했다면 그림자 군주의 후손인 수호를 산산조각 내어 늑대들에게 먹였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수호는 흔들림 없이 검을 향해 차분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다. 그는 검의 쓰라림을 인정하며 그 원한 뒤에 숨겨진 감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 성진우는 분명 지구를 지키기 위해 다른 군주들과 싸웠고 검은 침입자로부터 이 성역을 지키는 임무에 충실했다. 양측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행동한 것이었다. 그러나 수호는 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림자 군주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처럼 보였다. 이곳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주인이 쓰러진 후에도 그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자에게 왜 적대감을 드러내는가? 검은 분개하며 자신의 원한을 쉽게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다른 세계에서 온 침입자들 때문에 자신과 떨어진 어머니와 아버지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자신의 목표를 말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힘의 근원이 어디든 상관없이 기꺼이 힘을 빌릴 생각이었다. 수호는 이곳 성소를 포함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가만두지 않을 이탈임의 임박한 위협을 지적했다. 그는 그림자와 송곳니, 두 힘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목적을 이루자는 동맹을 제안했다. 수호는 검을 움켜쥐고 땅에서 뽑아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검에게 이곳을 지키기 위해 협력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적대감을 계속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주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조용한 커피숍에서 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던전 참사의 유일한 생존자인 임도균이 두 명의 기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기자들은 전날 D랭크 던전에서 발생한 전원 전멸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캐물었다. 임도균은 감사함과 의무감에 이끌려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그는 2급 헌터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을 구한 수호가 이 일로 인해 인정받기를 바랐다. 그날 저녁 한 기사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기사에는 2급 헌터가 혼자 힘으로 다른 이들을 치명적인 던전에서 구해낸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보도에는 수호의 용기를 직접 목격한 이들과 그가 구한 많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었다. 흑구블랙 터틀 길드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모여 빠르게 화제가 된 그 기사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기사에서는 2급 헌터 성수호가 D급 던전에서 마수들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부상당한 강습대원들을 안전하게 옮긴 비범한 행동을 집중 조명했다. 수석 직원 중 한 명인 이영호는 새로운 포터를 모집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언급하며 팀의 2급 헌터를 더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흥미롭게 여기며 수호의 프로필을 공유했다. 또 다른 직원이 세부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불씨는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이야기 속의 수호는 떠오르는 영웅으로 그려졌고 그의 용기와 능력은 그의 등급에 대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영호는 이것이 길드에게 좋은 기회라고 보았다. 그는 수호 같은 인재를 영입하면 화제가 되고 길드의 명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시 수호에게 연락하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날 이영호는 수호가 그들의 제안에 답변했는지 기대에 차서 물었다. 그의 충격 속에 돌아온 답변은 거절이었다. 현장에 갓 들어온 2급 헌터가 명망 높은 흑거북 길드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었다. 이영호는 신입이 어떻게 이런 기회를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믿기지 않고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료들은 수호가 독립 헌터로서의 어려움을 곧 깨닫고 결국 마음을 바꿀 것이라고 추측했다. 수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고 여러 길드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쏟아졌다. 최근 던전에서의 활약으로 그는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재능을 영입하고자 했다. 베로우는 그의 곁에 서서 젊은 군주가 이토록 주목받는 모습을 조용히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수호는 그 제안들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대부분의 길드는 그를 포터나 수집가로 고용하려 했고 이는 시스템을 통해 더 강해지려는 그에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역할이었다. 수호에게 길드에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뿐이었고 굳이 고려할 이유가 없었다.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수호는 시선을 돌렸다. 그의 생각은 유적에서 얻은 검, 라칸의 송곳니로 향했다. 그는 자의식을 가진 무기와 나눴던 긴장감 넘치면서도 결정적인 대화를 떠올렸다. 수호는 그림자와 송곳니의 동맹을 대담하게 제안했는데 이 파격적인 생각의 검은 잠시 말을 잃을 정도로 놀랐다. 그러나 라칸의 송곳니는 결국 한 가지 조건으로 동맹을 받아들였다. 검은 자신을 송곳니, 군주의 또 다른 성지로 데려가달라고 요구했다. 수호는 검에게 그런 장소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었다. 라칸의 송곳니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성지의 위치를 감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은 그 성지 중 한 곳의 문은 이미 사라졌으며 이는 인간들이 던전 브레이크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그 성지가 필드형 던전으로 변했다는 뜻이었다. 즉 게이트가 붕괴된 후 몬스터들이 땅을 점령해버려 그곳이 황폐하고 위험한 장소가 된 것이다. 수호는 결연한 의지로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삼촌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여행을 준비했다. 수호는 라칸의 송곳니를 등에 단단히 고정한 채 사명을 다짐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그는 부드러운 달빛이 비추는 광활하고 고요한 관악산 필드에 도착했다. 그가 기이한 지형을 바라보자 공기에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이곳은 그가 지금껏 경험한 어떤 곳과도 달랐고 수호는 이곳에 자신이 찾는 해답이 있을 것임을 직감했다. 수호가 필드의 가장자리에 서자 잠시 의심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곳은 악명 높은 하이에나 길드가 소유한 장소로
그 자체로도 큰 도전이었다. 이 길드는 전직 조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악명이 자자해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의 영토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언제나 경계심이 강한 베루는 수호에게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레벨업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수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손에 만화를 모으며 그는 그 지역에 침투할 준비를 했다. 자신의 스킬인 지배자의 권능을 사용해 근처 CCTV 카메라를 멈추게 하여 자신의 존재가 기록되지 않도록 했다. 주먹을 계산적으로 쥐어 카메라를 산산조각 내며 어떠한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 수호의 행동을 지켜보던 베루는 그 대담함이 수호의 아버지이자 그림자 군주와 닮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길이 뚫리자 수호는 들판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은 마치 이세계처럼 짙고 푸른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이 기이한 안개는 공간 전체를 감싸 시야를 가렸고 현장의 불길한 분위기를 더했다. 수호는 모든 필드 던전이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안개로 가득한지 궁금해했다. 베루는 이 안개가 차원 장벽을 뚫고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외계에서 온 만화라고 설명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라칸의 송곳니는 바로 이 안개가 자신의 성지가 지구와 연결되는 차원 균열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만화는 힘의 원천이자 동시에 이 필드를 괴롭히는 불안정성의 상징이었다. 베로는 외계에서 온 존재들이 차원의 거대한 구멍을 뚫어 그들의 군대가 침공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존재가 가진 만화가 많을수록 차원을 이동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다. 이는 진정으로 강력한 적들이 도착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었다. 이 사실을 이해한 수호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 순간이 더 강력한 적들과의 불가피한 대결에 앞서 자신을 성장시킬 기회였다. 결연한 마음으로 그는 가능한 한 빨리 레벨업하기로 결심했다. 갑자기 들판의 고요함이 덤불 그림자 속에서 마수들이 튀어나오며 산산이 깨졌다. 그 생물들은 모습을 드러냈다. 단검발톱 비르가와 흑영라진, 위협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나운 짐승들이었다. 그들의 눈은 위험하게 번뜩이며 수호를 향해 돌진했다. 라칸의 송곳니는 언제나 전투를 준비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듯 선언했다. 하지만 수호는 자신의 전략에 자신이 있었기에 다르게 결정했다. 무기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는 그것이 자신의 주무기가 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신 수호는 스스로를 준비시키며 전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튜토리얼에서 익힌 맨손 격투 기술을 중심으로 전투 스타일을 구성하기로 했고 중장거리 공격에는 지배자의 권능을 더해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다양한 무기를 사용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짐승들이 가까이 다가오자 수호는 주먹을 꽉 쥐고 그중 하나의 얼굴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그 충격은 결정적이었고 그 생명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주저하지 않고 그는 또 다른 짐승의 몸통에 날아차기를 날리며 자신의 민첩함과 정확성을 과시했다. 라칸의 송곳니를 집어들고 그는 스킬 폭풍 참격을 발동시켜 파괴적인 에너지를 쏟아냈다. 검은 무리를 가르며 파괴의 궤적을 그렸고 어떤 짐승도 그 피해를 피하지 못했다. 참혹한 전투 속에서 수호는 새로운 전략을 고안해냈다. 그는 그림자 추출을 활용해 쓰러뜨린 적들의 잔해에서 장비와 지원군을 얻기 시작했다.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그는 그림자 건틀릿을 소환했다. 이는 점점 커져가는 그의 힘의 상징이었다. 베로는 수호의 활약을 지켜보며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젊은 군주의 기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한편 라칸의 송곳니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수호의 혈통이 지닌 무서운 잠재력을 깨달았다. 그림자 군주의 혈통이 가진 힘은 부정할 수 없었다. 수호의 힘은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더욱 강해졌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막강해졌다. 고대 전쟁에서 왜 그림자 군주의 군대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 분명했다. 죽은 짐승들이 다시 그림자 병사로 일어나자 수호의 무기는 더욱 다양해졌고 그의 군대는 점점 더 커졌다. 지능 능력치가 상승하면서 그는 동시에 5명의 그림자 병사를 조종할 수 있게 되었다. 베로는 별로 감명받지 않은 듯 그림자 군주의 거대한 군대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말에는 약간의 경멸이 담겨 있었고 수호는 불쾌한 듯 개미를 조용히 하라고 툭 쳤다. 그들은 들판을 더 깊이 들어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길을 안내하던 팡이 의미심장한 장소를 가리켰다.
여기가 바로 그가 설명하길 성지로 통하는 문이 한때 있었던 곳이었다. 수호는 전망이 좋은 곳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아래의 광경을 살폈다. 그의 실망과는 달리 이곳은 전혀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었다. 늦은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이곳을 서성이고 있었다. 수호는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들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의문을 품었고 몬스터 사냥은 낮에 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는 점을 떠올렸다. 그의 시선이 장갑차가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착하자 불안감이 더욱 깊어졌다. 문 근처 경계태세 경비원들이 무리지어서 있었고 태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차에서 3명의 민간인이 내렸는데 손은 묶여 있었고 눈에는 안대가 씌워져 있었다. 그 광경은 불안감을 자아냈고 상황의 진실이 점차 명확해졌다. 이 사람들은 포로였고 그들을 잡은 자들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수호의 시선은 특히 한 깡패에게 쏠렸다. 그는 한 소녀의 얼굴을 거칠게 움켜잡고 잔인하게 조롱하며 비웃고 있었다. 수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베로를 바라보며 확인을 구했지만 이미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건 명백한 납치였다. 항상 신중한 베로는 개입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자신들 또한 침입자였기에 어떤 개입도 수호의 헌터 자격을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위험이 컸고 논리적으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하지만 베루가 경고를 끝내기도 전에 수호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없었다. 젊은이의 행동은 그의 성장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폭력범죄 전문 경찰관이었던 아버지와 전설적인 소방관으로 칭송받던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수호는 용기와 정의의 본보기를 보며 성장했다. 이런 영향으로 그는 특히 누군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결과를 나중에 생각하고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다. 실수였다. 불과 21살에 불과했지만 성수호는 그 유산의 무게를 짊어지고 뿌리 깊은 정의감에 이끌려 행동했다. 수호는 놀라운 정확성으로 난투 속으로 뛰어들어 여성을 괴롭히던 깡패의 뒤통수에 날아차기를 날렸다. 그 충격에 남자는 나가떨어졌고 수호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구경꾼들은 충격에 얼어붙어 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남아있던 깡패들은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들의 표정은 혼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하지만 수호는 뭔가 불길한 것을 깨달았다. 그는 또다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었다. 다른 길드의 구역에 무단 침입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이었고 그의 행동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수호는 물러서지 않고 재빨리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 병사 중 하나를 이용해 얼굴을 가리고 신비로운 영웅의 모습으로 변장했다. 그의 변신은 완벽했다. 이제 그는 정의의 사도처럼 보였고 악당들과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호의 갑작스러운 변신을 본 깡패들은 반항하며 소리쳤다. 그들은 손에 잡히는 무기를 들고 무모하게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수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유연한 동작으로 그들의 공격을 손쉽게 피했다. 그의 유연성과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단 한 번의 공격도 그에게 닿지 않았다. 수호는 머릿속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다. 그는 하이에나 길드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D급 각성자들이며 자신보다 훨씬 약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그는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힘을 조절하기로 결심했다. 기회를 포착한 수호는 도끼를 정확하게 던졌다. 도끼는 총알처럼 허공을 가르며 2명의 공격자를 지나쳐 3번째 깡패를 정확히 맞췄다. 충격의 힘에 남자는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뒤로 튕겨나갔다. 나머지 2 깡패는 그 힘에 압도되어 얼어붙고 말았다. 수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들의 방심을 틈타 그는 2 사람을 동시에 가격하는 날아차기를 날렸다. 2 사람은 굉음과 함께 바닥에 쓰러지며 완전히 제압당했다. 멀리서 베루는 자부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다. 개미는 수호의 빠른 성장을 감탄하며 대부분에게 위협이 될 D급 상대들이 이제는 젊은 군주에게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싸움이 끝난 후 수호는 자신의 스탯창을 열어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세부 정보를 훑어보았다. 그는 레벨 16에 도달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었다. 수호는 시선을 패배한 깡패들에게 돌리며 능숙하게 그들을 묶었다. 한편 이제 풀려난 인질들은 조심스럽게 수호에게 다가왔고 그들의 감사함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수호에게 헌터 협회 소속 헌터냐고 물었고 수호는 이를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애매하게 긍정의 대답을 했다. 수호는 자신이 나머지 일을 처리하겠다고 안심시키며 더 안전한 곳으로 떠나라고 재촉했다. 안도의 표정으로 그들은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수호는 혼란스러움을 떨칠 수 없었다. 하이에나 길드의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도대체 왜 그들은 사람들을 납치한 것일까? 수호가 곰곰이 생각에 잠긴 순간 팡이 다급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팡은 뭔가를 느꼈다며 이곳에 온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수호는 호기심과 경계심을 동시에 품고 팡을 따라 굳게 닫힌 셔터가 있는 외진 곳으로 향했다. 셔터에 다가선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열어젖혔다. 그 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듯 했다. 음산하고 불길한 장면이었다. 그 공간은 감옥을 연상케 했고 벽을 따라 간방들이 늘어서 있었으며 이곳저곳에 약물과 주사기가 흩어져 있었다. 짙게 깔린 억압적인 분위기와 잔혹함의 명백한 증거에 수호는 잠시 몸이 굳어버렸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의 실체는 끔찍했다. 수호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하이에나 길드가 정말로 이렇게까지 했단 말인가? 사람들을 감금하면서까지? 곁에 서 있던 베로는 공기 중에 희미하지만 익숙한 기운이 남아있음을 느꼈다. 그 기운은 불안감을 자아냈고 이곳의 진짜 목적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느 감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수호의 귀를 사로잡았다. 약하게 흐느끼는 소리였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떨고 있는 형체를 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개처럼 보였고 우리 안에서 겁에 질려 있었다. 수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하이에나 길드는 도대체 어떤 짓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팡이 유심히 관찰하더니 그를 바로잡았다. 이건 평범한 개가 아니었다. 그 생명체는 어린 늑대였고 평범한 늑대가 아니었다. 그는 짐승의 왕의 후손이었다. 이 사실에 수호는 깜짝 놀랐고 팡은 더 설명을 이어갔다. 팡 군주가 그림자 군주에게 패배한 후 그는 남은 혈통을 지키기 위해 조치를 취했었다. 충성스러운 경비병이 그의 후손들을 피난처로 호위하도록 배정되어 언젠가 다시 팡 군주가 그 혈통에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켰다. 하지만 팡은 자신에게 그런 대단한 기대는 없었다고 인정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오직 혈통이 살아남아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었다. 베로 역시 팡의 판단에 동의하며 어린 늑대 안에서 희미하게 남아 팡 군주의 기운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생명력은 놀랄 만큼 약했고 베로는 이대로 두면 그 생물이 곧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결정은 수호에게 달려 있었다. 수호가 행동하기도 전에 공기 중에 긴장감이 달라졌다. 그의 본능이 깨어나며 예상치 못한 존재가 있음을 알렸다. 무언가 혹은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베로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며 밖에서 전멸한 병력들을 떠올렸다. 여러 침입자를 예상했지만 단 하나의 존재만이 감지되었다. 수호는 이런 허점을 간과한 것에 답답함을 느끼며 또 다른 대치에 대비했다. 그는 소란의 근원의 시선을 고정한 채 혼란이 더욱 깊어졌다. 이 존재는 인간이 아니었다. 괴물이었다. 그 형체는 모습을 드러내며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하이에나 길드에 대한 경멸을 내뿜었다. 괴물의 목소리에는 인간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팡은 침입자를 즉시 알아보았다. 괴물은 바로 브로키였다. 그는 팡 군주의 후손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던 경비병이었다. 브로키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긴 어조로 마지못해 팡을 알아보았다. 하지만 팡은 인사치레도 없이 곧장 답을 요구했다. 그는 브로키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혈통이 이렇게 위태로워졌는지 따져 물었다. 브로키는 팡의 비난을 곱씹으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고 불씨는 곧 분노로 바뀌었다. 브로키는 망설임 없이 수호를 향해 무겁고 단호한 걸음으로 다가갔다. 수호는 그 괴물을 유심히 관찰했고 브로키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고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재빨리 깨달았다. 브로키는 으르렁거리며 수호의 품에서 어린 늑대를 낚아챘다. 그의 분노에 찬 선언과 함께 수호를 향해 파괴적인 일격이 날아들었다. 그 충격은 압도적이었다. 수호는 몸을 단단히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날아가 벽을 연달아 뚫고 나가다가 결국 황량한 건물 밖에 쌓여있던 컨테이너 잔해 속에 처박히고 말았다. 베루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수호 곁으로 달려왔다. 수호는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며 힘겹게 일어나려 애썼다. 충돌로 인해 그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이번 일격의 위력은 최근 기억 속에서 겪었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 베루가 부상을 지적했지만 수호는 그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머리가 너무 심하게 지끈거려 베루의 큰 목소리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호는 이마에 피를 닦아내며 다시 정신을 집중하려 애썼다. 베루는 아까 희미하게 느꼈던 에너지가 이제야 이해가 간다고 설명했다. 그건 분명했다. 브로키에게서 에테림의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수호는 몸을 가누려 애쓰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때 팡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뚫고 들려왔고 브로키에게 대답을 요구했다.
그는 전 수호자가 팡군주의 후손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브로키의 대답은 소름 끼쳤다. 그는 자신의 성역을 잃은 뒤에도 힘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끔찍한 방법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약자를 보호한다는 생각을 비웃으며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유일한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어리고 연약한 늑대는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먹잇감일 뿐이었다. 브로키는 자신의 힘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팡군주의 혈통에서 나온 늑대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다. 팡은 경악했고 믿기지 않는 충격이 분노로 바뀌며 브로키의 배신을 규탄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뒤틀린 신념에 사로잡힌 브로키는 팡을 조롱했다. 그는 라칸의 죽음이 약함 때문이었기에 불가피했다고 선언했다. 오직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견디고 살아남는 자만이 강해질 자격이 있다고 했다. 팡은 정확하게 움직였고 그의 검이 번쩍이며 브로키의 손을 베어 어린 늑대를 놓게 만들었다. 브로키의 상처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며 진홍빛이 그의 털을 물들였다. 그는 팡을 노려보며 그 대담한 공격에 놀라고 분노했다. 베로는 재빨리 어린 늑대를 안아 올렸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경멸을 내뱉으며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마치 살아있는 듯한 검이 다시 수호의 손에 돌아왔고 그 에너지는 강렬한 결의를 뿜어냈다. 이제 분노로 가득 찬 팡은 단호한 목소리로 수호를 불렀다. 수호는 팡의 분노를 인정했지만 이제 이 싸움이 둘의 공동 임무가 되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에게도 개인적으로 걸린 것이 있었다. 수호는 눈빛에 강철 같은 결의를 담아 섀도우와 팡의 동맹을 선언했고 이는 전투의 판도를 크게 바꾸는 신호였다. 수호에게 이 싸움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이태림의 미스터리를 밝히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브로키는 겁먹을 인물이 아니었다. 팡의 도전과 수호의 등장에 모욕감을 느낀 그는 더욱 분노했다. 그는 으르렁거림을 더욱 깊게 하며 둘을 하찮은 존재로 치부하고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했다. 수호 앞에 알림창이 나타나며 새로운 퀘스트가 제시되었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불길했다. 하이에나 브로키를 사냥하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라. 상황이 점점 격화되는 것을 지켜보던 베루는 직접 개입할 수 없음에 안타까워하며 그의 슬픔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수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며 상황을 살폈다. 브로키라는 이름이 언급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하이에나 길드, 그 괴물 같은 기원, 그리고 납치 사건들까지 모든 것이 이태림과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이 깨달음은 수호가 브로키와 맞서려는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수호와 브로키가 맞붙을 준비를 하던 찰나 갑작스러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묶여있던 깡패들은 두려움에 떨며 브로키에게 도와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은 구해달라며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애원했다. 브로키는 잠시 멈춰서 절박한 남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애절한 외침이 공간을 메우며 수호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위험을 감지한 수호는 브로키가 행동하기 전에 막으려는 결연한 의지로 재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브로키가 더 빨랐다. 그는 날 것의 야만성을 드러내며 입을 크게 벌리고 무력한 남자들에게 달려들었다. 수호가 개입하기도 전에 브로키는 분노를 폭발시키며 깡패들을 무자비하게 찢어발겼다. 피가 방 안에 튀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뒤섞이며 그 잔혹함의 수호는 공포에 얼어붙고 말았다. 그 참혹한 광경의 여우는 소름 끼칠 정도였다. 브로키는 참혹한 현장 한가운데에 서서 날카롭고 굳건한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배를 만끽하는 포식자였다. 수호의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는 공중으로 몸을 날리며 칼날로 공기를 가르듯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공격했다. 하지만 브로키는 전혀 흔들림 없이 그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맨손으로 칼날을 붙잡았다. 수호의 분노는 브로키의 생명에 대한 무자비한 무시로 인해 폭발했다. 두 사람이 충돌하면서 싸움은 더욱 격렬해졌다. 수호는 이런 무의미한 살인을 정당화하는 괴물 같은 신념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브로키의 대답은 소름 끼쳤다. 브로키에게는 오직 힘만이 누가 살고 죽을지를 결정했다. 브로키는 치명적인 일격을 날려 수호를 쌓여있는 컨테이너로 내던졌다. 수호의 온몸에 고통이 번졌지만 그의 결의는 오히려 더욱 굳어졌다. 브로키가 거리를 좁히자 수호는 반격에 나서 상대의 얼굴에 강력한 잽을 날렸다. 충격은 날카로웠지만 브로키는 거의 흔들리지 않고 연속적인 공격으로 반격했다. 그러나 수호의 민첩함 덕분에 그는 한 발 앞서며 맹렬한 공격을 요리조리 피하고 정확하게 반격했다. 브로키가 땅을 박차고 앞으로 돌진하며 전 공간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격을 퍼부으면서 전투는 절정에 달했다. 그의 공격이 몰아친 힘에 공기가 일렁였고 잠시 동안 수호가 압도당한 듯 보였다.
브로키는 포식자의 시선으로 주변을 살피며 적을 찾았다. 그때 순식간의 움직임과 함께 수호가 엄청난 속도로 위에서 내려왔다. 브로키는 칼날이 번쩍이는 것을 막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고개를 들어 올렸다. 수호의 공격이 굉음과 함께 명중했고 송곳니는 스톰 슬래시를 발동하며 브로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브로키는 비틀거리며 새로 생긴 상처에서 피를 흘렸지만 그의 분노는 오히려 더 커졌다. 그는 도전적으로 포효하며 수호와 송곳니, 군주의 유물의 힘을 조롱했다. 그의 오만함이 그를 방심하게 만들었고 수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송곳니가 브로키의 가슴을 꿰뚫었고 칼날은 치명적인 정확성으로 살을 가르며 들어갔다. 무기가 비틀리며 더 깊이 파고들고 그의 힘을 끊어놓자 브로키의 자신감은 산산이 부서졌다. 팡의 목소리가 슬픔과 불신이 가득한 채로 긴장된 공기를 가르며 브로키를 향해 울려 퍼졌다. 한때 락한경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충직한 부하가 이제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있었다. 브로키는 팡의 말을 곱씹으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과거의 충성심에 대한 기억이 현재의 절망과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마지못해 한때 락한을 존경했었다고 인정했지만 그 감정은 고통스러운 부정으로 사라져버렸다. 그는 가슴에 밝힌 칼날을 움켜쥐고 저항의 울음소리를 내질렀다. 브로키는 깊은 울음과 함께 송곳니, 칼날을 몸에서 뽑아내 땅에 내던졌고 무기는 충격에 산산조각났다. 그의 분노가 터져나오며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외쳤다. 그는 결코 락한을 존경한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을 뿐 자신이 이길 수 없는 힘에 굴복해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 있어 약함으로 살아가는 삶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수호는 송곳니에 산산조각난 자네를 보고 두 눈이 커졌다.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브로키가 엄청난 힘으로 공격했다. 브로키의 무릎이 수호의 배를 강타했고 수호는 숨이 막히며 입에서 피를 토했다. 그 고통의 순간 수호의 생각은 먼 이계에서 싸우고 있을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 생각은 그의 내면에 불씨를 지폈고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했다. 어둠에서 힘을 끌어낸 수호는 자신의 병사들을 소환했고 그들의 에너지가 팔로 흘러들었다. 주먹을 꽉 쥐고 새롭게 힘을 얻은 수호는 팔을 돌려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다. 그 일격은 브로키의 턱에 명중했고 괴물 같은 그의 몸은 미사일처럼 공중으로 나라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처박혔다. 부서진 송곳니, 검의 잔해가 땅에 흩어져 있었고 그 힘의 희미한 흔적이 공기 중으로 스며들었다. 부서진 무기 안에서 팽의 의식이 깨어났고 그의 생각은 미래의 무게로 무거웠다. 후계자의 생존과 팽군주의 유산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다. 팽의 의식이 또렷해지자 그의 시선은 부상당했지만 다시 일어서려는 어린 늑대에게로 향했다. 그 생명체는 공기를 맡으며 본능이 깨어나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수호의 불굴에 정신의 영감을 받은 팽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깨달았다. 그는 남아있는 힘을 모아 어린 늑대에게 쏟아부었고 그의 에너지는 빛의 파도처럼 흘러들어갔다. 베르는 에너지의 물결이 늑대에게 쏟아지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변화는 즉각적이었다. 그 생명체의 몸은 새롭게 얻은 힘으로 맥동했다. 늑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는 진정한 계승자의 힘으로 울려 퍼졌다. 수호는 브로키와 치열하게 싸웠고 두 힘이 부딪힐 때마다 공간 전체에 울림이 퍼졌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브로키의 압도적인 힘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의 정교한 움직임과 끈질긴 공격도 거대한 적에게 거의 상처를 입히지 못했고 브로키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수호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진되면서 그의 체력이 마지막 한 조각까지 떨어지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수호는 주먹을 꽉 쥐고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하다고 믿었지만 이 처절한 싸움의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었다. 브로키가 경멸의 기색을 띠고 그에게 다가오자 포식자는 마지막 일격을 가할 준비를 했다. 수호의 머릿속은 승리가 과연 가능한지 의문을 품으며 빠르게 돌아갔다. 브로키는 발톱을 뻗으며 살기를 품고 수호에게 달려들었다. 수호는 날카로운 발톱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옆쪽에서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튀어나왔. 새로운 힘을 얻은 어린 늑대가 앞으로 뛰어올랐다. 강력한 턱으로 브로키의 공격을 가로막으며 그의 팔을 물어버렸다. 늑대의 이빨이 살 속 깊이 파고들며 공격을 멈추게 했다. 수호는 늑대의 개입을 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브로키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고
그 생물과 맞서며 몸부림쳤다. 브로키의 팔에 난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왔고 늑대의 물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수호가 늑대를 유심히 바라보는 순간 그의 앞에 일련의 알림창이 나타났다. 시스템은 어린 늑대의 행동을 수호의 결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인식했다. 메시지는 수호에게 송곳니의 계승자를 파티에 받아들일 것인지 물었. 그 생각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겨우 아기 늑대가 이런 잠재력을 보이다니? 알림창이 늑대의 혈통이 전설적인 송곳니 군주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자 그 사실이 수호에게 실감나게 다가왔다. 브로키의 눈이 분노와 알아봄으로 크게 휘둥그레졌다. 그 짐승은 포효하며 수호가 라칸의 송곳니의 만화를 흡수했다고 비난했다. 수호는 상황을 하나씩 맞춰보았다. 송곳니 군주의 잔재들은 후계자를 강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송곳니와 동맹을 맺으려던 그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 수호는 결정을 내렸고 시스템이 이를 확인해 주었다. 이제 송곳니의 계승자는 공식적으로 그의 파티의 일원이 되었다. 계약이 굳어지자 낯선 지식이 한꺼번에 수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어와 그를 잠시 압도했다. 어두운 영적인 공간에서 브로키가 나타나 어린 늑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고 과거의 실패에 대한 기억으로 무거워 보였다. 그는 자신들의 패배와 그림자 군주와의 전쟁을 되새겼다. 그 패배는 그들의 세계에서 생존의 규칙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송곳니가 번성하려면 힘이 가장 중요하며 계승자가 모든 시련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브로키는 믿었다. 그는 어린 늑대에게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드문 애정의 표현에 그 생명체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갑자기 분위기의 변화가 브로키의 주의를 끌었다. 그림자가 드리운 동굴 입구에서 기이한 모습의 무리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존재는 불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브로키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그들이 가져온 위험을 알아차리고 몸을 떨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서서 소름 끼치는 무관심으로 브로키에게 말을 걸었다. 망설임 없이 그 이방인은 빛나는 돌을 브로키의 눈에 바로 떨어뜨렸다. 고통과 혼란이 그를 휘감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사악한 것이 깨어났다. 변화를 목격한 어린 늑대는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그 소리는 허공에 메아리쳤다. 이방인들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하게 그들의 의도를 드러냈다. 이제 그들의 계략에 휘말린 브로키는 인간을 산채로 사로잡아 넘기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에게 심어진 것은 그의 힘을 증폭시켰지만 그 대가는 매우 컸다. 그것은 욕망을 왜곡시켜 파괴의 도구로 만들어버렸다. 비슷한 힘을 기대했던 어린 늑대는 참담한 실망에 휩싸였다. 그 힘은 사악한 대가와 함께 찾아왔고 닿는 모든 것을 뒤틀어 놓았다. 현재로 돌아와 수호는 밀려드는 기억들을 정리하며 브로키가 타락하게 된 비극을 하나하나 맞춰나갔다. 이것은 단순히 브로키의 기억이 아니라 팽의 후계자가 함께 겪은 경험들이었다. 수호는 이방인들과 에테림의 사악한 음모 사이의 연관성을 깨달았다. 어린 늑대의 결의는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광기에 사로잡힌 브로키를 구하려는 절박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수호의 결의는 더욱 굳건해졌다. 만약 브로키의 광기가 이 신비로운 적들의 계략과 얽혀 있다면 그를 쓰러뜨리는 것은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수호는 자신의 힘을 가늠해보며 아직 브로키를 이길 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수호의 시야가 깜빡이며 알림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최근에 영입과 관련된 새로운 퀘스트가 주어졌다. 군주의 후계자들이라는 제목의 퀘스트는 그에게 군주들의 후계자들을 찾아 동료로 영입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현재 상태에는 8명 중 1명의 후계자가 동맹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알림이 특별한 변화가 있음을 암시했다. 그가 송곳니의 계승자와 맺은 인연으로 인해 유대 스킬이 형성되고 있었다. 베로는 수호가 겪고 있는 경험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이는 이전 군주와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이 변화는 수호만의 독특한 방식에서 비롯된 특별하고 강력한 변신이었다. 하지만 브로키는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었다. 야성적인 포효와 함께 그는 앞으로 돌진했고 거대한 주먹을 뒤로 젖힌 채 순수한 힘이 번뜩였다. 그가 주먹을 내질렀을 때 충격에 엄청난 힘이 공간을 갈라놓으며 먼지와 파편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먼지가 가라앉아 또 다른 알림이 나타났다. 유대 스킬이 성공적으로 생성되었다. 브로키는 자신의 공격이 도중에 멈춰진 것을 깨닫고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수호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변신한 모습으로. 이제 그의 머리카락은 늑대처럼 하얗게 빛났고 그의 존재는 힘과 사나움을 뿜어냈다. 수호는 브로키의 손목을 단단히 움켜잡았고 표정은 차분하면서도 위험이 있었다. 시스템은 새로운 능력인 야수 빙의에 대해 설명했다.
송곳니의 계승자와 융합함으로써 수호는 자신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매 초마다 만화를 소모해 야수의 예리한 감각과 본능을 얻을 수 있었다. 브로키는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팔을 휘두르며 발톱을 펼쳤다. 그러나 수호는 비인간적인 속도로 움직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공격을 피했다. 수호는 새로운 자신감을 얻어 반격했다. 쾅! 그는 브로키의 턱 아래로 파괴적인 사이드킥을 날렸고 그 충격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브로키의 머리가 그 힘에 튕겨져 올라갔고 그는 기절했다. 잠시 동안 브로키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불신이 맴돌았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신히 버티던 이 아이가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을 압도하고 있었다. 두려움이 그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었고 걸려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절박함과 뒤섞였다. 브로키는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자존심, 힘, 그리고 존재 자체까지도 굴복하지 않으려 브로키는 온 힘을 짜내 다시 한번 거대한 주먹을 휘둘렀다.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결의로. 하지만 변신으로 자신감을 얻은 수호는 그 공격을 손쉽게 막아냈다. 베로는 옆에서 지켜보며 날카로운 감각으로 변화를 감지했다. 수호의 만화가 크게 증가해 힘의 폭발이 일어났음을 알렸다. 그러나 브로키는 그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전장을 가로지르는 포효를 내질렀다. 그는 자신의 종족이 우월하다고 선언하며 둘 사이의 힘의 차이는 극복할 수 없고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브로키의 주먹과 수호의 주먹이 부딪히며 충격파가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강력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수호의 시야에 알림창이 떠올랐다. 그는 새로운 스킬, 무술 1레벨을 습득했다. 이제 분노로 가득 찬 베루는 속으로 브로키의 오만함을 비난했다. 베루는 그림자 군주가 모든 창조물의 정점에 군림하는 존재이기에 어떤 종족도 우월함을 주장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브로키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고 수호의 진짜 정체를 깨닫자 눈이 크게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가 그 사실에 머물러 있을 시간은 없었다. 수호는 짐승 같은 감각과 무술 실력이 합쳐진 힘을 실어 높이 도약했다. 모든 힘을 한 번의 결정적인 공격에 집중한 수호는 다리를 내리쳐 파괴적인 내려찍기 공격을 날렸다. 그 공격은 브로키의 머리를 강타하며 산등성이 들판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굉음과 함께 그를 땅에 쳐박았다. 먼지가 가라앉아 전장은 고요에 휩싸였다. 수호는 송곳니의 계승자와 떨어지며 변신이 풀려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 기진맥진한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브로키는 땅에 널브러진 채 패배했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다. 힘이 빠져가며 브로키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그의 마지막 생각에서는 더 강해지고 싶었던 절박함과 뼈저린 후회가 드러났다. 락한경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며 주인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실패에서 비롯된 분노가 느껴졌다. 브로키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자 수호 앞에 알림창이 나타났다. 하이에나 브로키가 패배했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베로는 자랑스럽게 수호의 노력을 인정하며 젊은 군주의 활약을 칭찬했다. 하지만 수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최근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맞춰보고 있었다. 그는 아까 베루가 브로키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리며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공유했다. 수호는 잠깐 동안 송곳니의 후계자의 기억을 엿보았고 사냥꾼들이 던전 공략 중 브로키의 눈에 무언가를 삽입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 행동은 수상쩍었고 사악한 목적이 있음을 암시했다. 수호는 이 사냥꾼들이 에테림과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늑대를 노렸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었다. 베루는 그 사냥꾼들이 에테림의 직접적인 구성원은 아니지만 그들의 사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외부의 신들은 직접 행동하는 일이 드물고 인과를 교란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조종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했다. 베루는 이 사냥꾼들이 한 일이 곧 닥칠 세계 침공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에테림의 사도들이 이미 지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수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베루는 수호의 결의를 감지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베루는 브로키의 시신을 먹어치우면 그 늑대가 에테림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억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게다가 이 행위는 고갈된 만화를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 수호는 베루의 독특한 능력에 놀랐지만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린 늑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생명체는 많은 고통을 견뎌냈고 수호는 그와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늑대에게 동행을 제안하며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겠냐고 물었다. 늑대의 반응은 장난스럽고 다정했다. 늑대는 수호를 핥으며 신뢰를 드러냈다.
수호는 그 행동에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고 둘 사이에 동료애가 싹트는 것을 느꼈다. 결심을 굳힌 수호는 열쇠를 꺼내 그림자 던전의 입구를 열었다. 송곳니의 계승자 곁에선 그는 신비로운 공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입장하기 전에 수호는 베루를 돌아보며 브로키의 기억을 밝혀내는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수호의 변함없는 신뢰에 깊이 감동한 베루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림자 세계의 깊은 곳에서 수호와 베루 그리고 어린 늑대는 그림자 던전의 으스스한 풍경을 함께 걸었다. 베루는 왜 수호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오기를 택했는지 궁금하면서도 약간은 당황스러웠다. 수호는 자신의 의도를 설명했다. 그는 송곳니의 후계자가 살아갈 만한 적합한 장소를 찾고 싶었다. 수호는 늑대에게는 더 이상 보호자가 남아있지 않고 안식처마저 파괴되어 불쌍한 처지에 놓였다고 언급했다. 던전 깊숙이 들어가던 중 수호 앞에 알림창이 나타나 송곳니의 후계자에게 이름을 지어주라고 안내했다. 늑대는 마치 수호에게 계속하라고 재촉하듯 신나게 짖었다. 수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늑대의 털색에서 영감을 받아 단순하게 그레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늑대는 그 선택이 마음에 드는 듯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다. 하지만 베로는 수호의 장명 센스가 군주의 단순함과 놀랄 만큼 닮았다고 속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호는 그림자 던전 안의 숲을 그레이의 새로운 영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하며 늑대에게 잘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레이는 결의와 자부심이 느껴지는 모습으로 짖으며 동의했다. 수호는 그제야 베루에게 그레이가 무엇을 먹는지 물었다. 베루는 그레이가 팽의 후손인이 살아있는 생명체나 몬스터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사실에 수호는 안도했다. 던전 안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몬스터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근처 덤불에 숨어있던 고블린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지만 그레이의 포식 본능이 발동했다. 순식간에 늑대는 고블린을 향해 뛰어들어 정확하게 집어삼켰다. 그레이는 이어서 다른 숨어있던 고블린들에게도 시선을 돌려 하나씩 신속하게 처치했다. 수호는 나무 위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며 그레이의 민첩함과 실력에 감탄했다. 수호가 잠시 쉬고 있을 때 퀘스트 보상 알림이 나타났다. 그는 늑대 도살자라는 칭호를 얻었고 잠시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브로키를 떠올리며 그 생물이 정말 하이에나였는지 혼잣말로 궁금해했다. 베루는 그런 사소한 부분은 신경 쓰지 말자고 제안했다. 수호는 다시 초점을 맞추며 더 큰 퀘스트 목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임무는 분명했다. 그는 군주들의 후계자들을 찾아내 자신의 동료로 만들어야 했다. 베루는 수호의 레벨업 시스템에 가해진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베루는 원래 시스템이 악의적인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시스템은 인간 성진우의 성장을 강제로 가속시켜 궁극적으로 그를 그림자 군주의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 계획은 아키텍트가 주도한 것으로 사악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목표가 달성되면 수호의 아버지인 성진우의 영혼은 소멸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성진우는 시스템의 의도를 거부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자신의 의지로 그림자 군주가 되었다. 그 결과 그는 시스템과 레벨업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지에 올랐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수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이제 시스템이 자신을 다음 그림자 군주로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졌다. 그러나 베루는 그런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림자 군주는 오직 한 명만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칭호는 그의 아버지에게 속해 있었다. 대신 베루는 이제 시스템이 수호의 성장에 맞춰 적응하며 그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새로운 기능이나 퀘스트는 모두 그가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것일 가능성이 높았다. 호기심이 생긴 수호는 자신의 상태창을 열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떠올리며 레벨 1이었을 때 미스트본들에게 끊임없이 쫓기던 시절을 회상했다. 그때에 비해 능력치는 크게 올랐고 다양한 유용한 스킬도 습득했다. 이런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호는 여전히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했다. 최근 팡의 후계자 브로키와의 전투가 그 증거였다. 그레이와 예기치 않게 발동한 본드 스킬이 없었다면 그는 그 싸움에서 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며 수호는 시스템이 제시한 퀘스트를 반드시 클리어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 퀘스트들이 자신의 바람과 일치한다고 믿었다. 이 도전들을 완수하면 언젠가 부모님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수호는 베루를 바라보며 아까 브로키의 기억을 들여다보려 했던 일에 대해 물었다. 베루는 자신이 알아낸 바를 공유하며 에테림 사도들이 브로키를 세뇌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실은 실망스러웠다. 에테림의 개입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가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로에게도 통찰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브로키의 기억 속에는 브로키를 감시하기 위해 하이에나 길드를 만든 인간들과 납치된 인간들을 구출하는 데 관여했던 이들에 대한 세부 정보가 담겨 있었다. 그 기억들 중에서 한 이름이 두드러졌다. 바로 그림 리퍼 길드였다. 베로는 이 집단이 에테림과 관련된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제안했다. 만약 그들이 이 길드를 더 조사한다면 그들의 세계를 위협하는 신비로운 세력에 대한 중요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림 리퍼 길드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길드의 부대표이자 에이그 펀터인 이민성은 전화를 받았다. 전화의 상대는 최근 동남아로 원정에 나선 S급 펀터 임태규였다. 하지만 통화의 분위기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다. 태규는 하이에나 길드 사건에 관한 뉴스 기사를 언급하며 시급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성이 그 사건의 배우라고 비난하며 그의 개입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암시했다. 민성은 이러한 비난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비꼬는 말투와 무심한 태도로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리려 했다. 하지만 태규는 굳건하게 입장을 지키며 민성에게 그의 행동이 결국 그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협회와 그 회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회장은 흔들림 없는 권위로 유명했다. 민성이 대답하기도 전에 태규는 전화를 갑자기 끊어버렸다. 분노에 휩싸인 민성은 앞에 있던 탁자를 내리쳤다. 태규의 대담함을 곱씹을수록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한때는 단순히 자신의 운전사였던 태규가 이제는 S급 헌터로 성장해 힘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민성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한 민성은 최근 하이에나 길드가 파괴된 사건과 그 배후의 정체불명의 인물에 대해 생각을 돌렸다. 사건의 생존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쓴 젊은 헌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를 특정할 만한 정보는 충분하지 않았다. 민성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정체도 모르는 적에게 신경 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희미하게 빛나는 신비한 돌을 꺼냈다. 이것은 스타더스트였다. 헌터 각성 촉진제로 능력과 힘을 증폭시켜주는 물질이었다. 민성에게 그것은 단순한 잠재력 이상의 의미를 지녔. 그것은 자신을 비판과 감시 위에 올려놓을 계획의 핵심이었다. 스타더스트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민성은 협회조차도 더 이상 자신을 얕볼 수 없으리라 믿었다. 민성의 야망은 뜨겁게 불타올랐지만 그의 행동이 드리운 그림자와 그를 에워싸는 세력들은 아직 오지 않은 대가를 예고하고 있었다.